김건희 씨의 법정한 모습이 3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미리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인사에 관여했는지 묻자 거듭 부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이 친분이 있는지 묻자 별로 없다고 답변했고 친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른다며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죠.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내는 것을 봤다는 측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 씨 역시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 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2년 전 디올백 논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와 경위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선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김건희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법정 사진이 안 나와요. 우리 진짜 그게 궁금하다. 자꾸 옛날 사진만 나오고 지금 사진이 안 나옵니다. 선풍기 아줌마처럼 돼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교도소에서 되게 적응 잘해서 되게 교도관들한테 이렇게 여왕놀이 하면서 잘 산다는데? 안마의자도 있단 말도 있고. 에이, 설마. 아니, 그 안에 성렬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진짜 초호화로. 윤석열은 커피를 좀 더 주면 안 되나? 뭐 먹을 것만 잘 주면 내가 언제 불만 있다더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있는데 윤석열은 그러고 있는데 김건희는 먹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링클 케어 해야 되고 리프팅 해야 되고 안마 의자로 해야 되고 막 요런 단계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윤석열은 요만한 방에서 잡니다. 매트리스 깔고 잡니다. TV 하나 이런 거 하는데 김건희 방은 어떻게 생겼다고 기사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 김건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근데 김건희는 진짜 신났대는데 막 교도관들한테 계속 주댕이 털면서 진짜 댓글에도 있는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왜 예전에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막 거기서 거의 막 먹지를 못해가지고 귤만 먹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대잖아 그 안에 있는 거. 근데 김건희는 왜 이렇게 적응을 잘해? 하식이 잘 들어오는 모양이죠. 뭐 체질인 사람이 있죠. 그 박성호 검사 관련해갖고 국짐하고 입을 맞췄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어가 그게 뭐 1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 특갈비탕보다도 가격 싸더만 막 이런 식으로 국짐당 의원들의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어값이 쌌다 덮밥이. 거기서 갈비탕 시켜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연어 덮밥이 단가가 싼데 그거 뭐 특식으로 좀 시켜줬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그래 연어 들어왔대. 근데 뭐 그 가격도 그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들어온 거 가지고 갈비탕 시켜주나 설렁탕 시켜주나 연어 시켜주나 그게 그거지. 아니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얼마 안 하는 연어 시켜 먹었다고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야 진짜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게 김건희인데
자, 김건희가 저는 이용만 당했을 뿐이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를 이대로 풀어주신다면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개소리를 수작을 했습니다. 이게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또 나와가지고 예전에 카메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조명이랑 카메라 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사진 내려고? 풀 메이크업하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자, 1심에서 1년 8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이 피고인의 범죄로 사회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1년 8개월이 너무 가볍다면서 또다시 15년의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하고 벌금 20억 원에 추징금 약 14억 3천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뭐 반성한다고 하거든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과를 해놓고 혐의는 다 부인했어. 주가 조작 세력에 잘못한 게 없는데 이용만 왜 당했을 뿐. 사과를 해? 그러니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뭐지? 그리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 무슨 낮은 자세? 그 봉사는 낮은 자세로만 해야 되는 거야? 노은 자세 아니에요? 얘가 하는 봉사. 이용만 당했을 뿐이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배표된 자료라서 정치 자금이 아니다. 산회백 수수는 청탁성이 없었다. 요렇게 다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반성을 하는 척을 하고 있어. 반성을 왜 반성을 해? 15년 때려야지. 이거 15년도 작아. 15년도 작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 아, 이승만 판사한테 걸렸어야 되는데 아주. 아무튼 이게 2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3심에 가서 형량에 대한 조절이 안 되고요. 이게 맞냐 아니냐 확증만 나오기 때문에 2심에서 부여받는 형량이 제대로 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15년부터 이제 때리고 시작을 해야 일단 15년은 가둬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재판을 하더라도 무슨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시간의 여유가 있고 천천히 하는 거 알고 15년 있으니까 저는 15년 동안 재판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도 지금 내란 관련해서 1심 판결 받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2심을 속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증거 자료나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아예 2심을 갖다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오히려 특별재판부들 정리되고 사법 관련한 개혁들 다 끝나고 나서 조희대가 힘 못 쓸 시절에 그때 가서 2심 합시다. 그래야 그때 진짜 사형 때리지. 천천히 해서 다행이다, 사실은. 네. 왜냐면 이미 잡아놨잖아. 이것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지금 빨리 형 재판을 진행해갖고 대충 하고 그냥 사형 때리고 그냥 목 매달아 버립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것도 이제 영원히 우리나라의 검찰의 수치,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탐관 오리의 원조로 계속 조사받고 표본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의 반성의 기록으로 그냥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인간 죄수 문화재로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죽고 나면 그대로 표본을 떠가지고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대한민국이 과거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때 가서 천천히 한 땀 한 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관련돼 있는 자들 찾아내서 연루자들 처벌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거를 왜 후다닥 해서 끝내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그냥 묻어놓고 지내면 안 되죠. 끝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에 부르고 생중계하고 물어보고 또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일주일 생각해보고 다음번 법정에서 대답해. 그리고 다른 증거 갖고 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또 이 얘기하자.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야 돼? 꼭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야 돼? 당하는 놈은 미쳐. 조희대가 내년 6월 5일까지거든요. 정년이.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대법관이 조희대가 있으면 불안하잖아.
어차피 조희대 못 끌어내릴 거면 조희대 나중에 수사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정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법관에 이재명 대통령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비선이었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김건희가 우리가 지금 제기돼 있는 모든 사건들, 뭐 국정농단, 최혜병,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까지 지금 연루되어 있는 내란 관련된 사건들 모두 안에서 김건희의 실질적인 어떤 참여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15년하고 25년 일단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주고요. 쉴 틈이 없이 만들어야 돼.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아침에 불러서 점검하고 수갑이랑 포승줄 채워가지고 법정에 데리고 나와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보냈다가 또 이틀 후에 부르고 요거를 한 15년 동안 매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야, 사람 하나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구나. 그리고 부분에서. 더 좋은 거는 대법원 증언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 증언법 전에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8년부터는 4명씩 증언하고 2029년에는 또 4명, 30년에 또 4명이거든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개조 작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인 2030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자주국방도 통일도 외교도 AI 센터도 앞으로 우주 사업 이 모든 것들이 2030년까지 바싹 당겨서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야죠. 그럼요. 오래오래. 비실비실해서 병보석 한다고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자꾸 나오면 안 돼. 서운하지. 안 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야지. 건강식을 먹이고 운동을 시켜서라도 오래오래 단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옵션으로 관저공사 관련한 비리와 그다음에 뭐 디올 의류 받은 것들 기타 등등이 옵션으로 추가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 이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요? 왜? 중요한 건 노상원 수첩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을 김건희가 아냐 모르냐 비화폰으로 둘이 통화했냐 안 했냐 그리고 뭐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이런 그 문고리들하고 김건희가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명태균이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을 김건희가 직접 지시하거나 김태효하고 이거를 도모했냐? 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밝혀질 겁니다. 이런 당연히 했겠지. 안 했어도 했겠지 이런 거는. 안 했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윤석열이 챙겨가지고 이런 이 시시껍질한 장난질을 치고 이거 하겠어? 안 했어도 얘가 한 겁니다. 굳이 했다고 나중에 정범이 안 나오면 유경혁이 하든 누가 하든 다 김건희하고 연관된 인물이었지. 윤석열 밑에 있는 판사나 검사나 어떤 새끼들을 보세요. 김건희가 했던 사저가 됐든 뭐가 됐든 해외 순방이 됐든 뇌물이 됐든 그와 연관해갖고 걔네들이 지금 드러나는 애들이 있나. 걔들은 걔들대로 할 일이 있었던 거야. 요런 주가 조작이니 뭐니 부동산 투기니 도로 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집사하고 청지기는 따로 두고 쓰는 스타일이었어. 김건희는. 그래서 한동훈한테 뇌물 받아오라고 시키거나 목걸이 가서 받아오라고 안 시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김건희의 전문 분야와 가려운 부분을 싹싹싹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거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법정에 세우면 됩니다. 검찰도 이제는 박상현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수사권이라고 말도 못 꺼낼 거예요 아마 이제는. 그러니까 다 이제 개혁이 되고 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장동하고 같이 까기 시작하면서 이제 법무장관도 감찰을 어쩔 수 없이 대장동 검사들까지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익히 이름 들어왔었던 특수통에 뭐 강백신을 비롯한 어미준이나 이런 정일권, 검사들, 정일권 이런 애들 하나하나 다 기어 나옵니다. 우리 저기 그 스타 오빠는 언제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네. 이재용 형이 그 스타 오빠 잡아오기를 김영철 검사. 영철이 잡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건데 사이즈별로 가야 되니까 조금만 순서를 기다리시면 우리 또 야,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한둘이가 아니야. 와. 근데 이미 리스트는 우리한테 다 나와 있어. 야, 지난 우리- 3년 동안 다 봐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아네. 와. 야, 그 인물들만 정상적으로 다 등장을 시켜도 뭐 하루하루가 앞으로 이런 재판이나 이런 거 지나갈 게 하루하루 정의 구현 때문에 매일이 뿌듯한 그런 보고들을 재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내일은 여기 어미준이 재판 날이네. 내일은 김건희 판결 날이네. 뭐 요런 것들을 계속 나와. 스케줄 해갖고 즐기면서 일일 드라마 보든 요렇게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올 겁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의원님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도 이 진술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짜증도 내고 사실 그 참고인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요. 굉장히 짜증을 냈고요.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발음이 너무 셉니다.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발음이 슬슬슬슬 세가지고 저도 한 여러 번 들으고 나서야 이제 이해를 할 정도로 발음이 샜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뭐 혼미하다던가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말의 태도나 말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임세현 대변인님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김건희 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왜 날 여기 불러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마음에 피곤한데. 예전에는 제가 그 흉내내니까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발음이 너무 구려져서 이게 새 버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새 버전을 또 노력해야 그래도 한 되나요? 번만. 아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닌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 이제 이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 김건희의 이제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살아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이면 아무리 비정상이라고 하고 윤석열처럼 뭐 요즘 성경책에 깊이 빠져 있다, 탐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을 새로 본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하면 되겠지만 김건희는 매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물에 대한 감각들은 남보다 훨씬 또 돈에 대한 이 집착증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봤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수없이 많이 슈킹하면서 타인에게는 슈킹한 돈 중에서 일부 뭐 500만 정도 준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의 지금 이제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분노, 정오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몸 안에 이렇게 응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인크님 저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를 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요? 국정농단을 했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그동안 재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권력이 없었을 때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권력 잡으니까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무소불위로 자기가 고난을 휘둘렀잖아요. 예.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런 사람은요 또 용서해가지고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코바나 컨텐츠 있죠. 네. 거기에 여전히 사무실은 있거든요. 간판만 없죠.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수행비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드나들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 앞에 가서 턱 봤는데 누가 턱 마주쳐서. 아, 측근 비서. 예. 누구예요? 그 이제 뭐 누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 유모 씨도 있고 그래서 드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뭐 세 사람이 다 드나드는지 두 사람만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김건희는 어쨌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저수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최소한 2개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그 이전에 무슨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사무실이 유지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내란죄로 국정농단범으로 사법 처리 또는 법적 단죄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 다 어디 갔냐고 그 국정농단하고 빼돌렸던 돈 이거 지금 누가 찾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우리가 상기시켜 놓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자금 추적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좀 이제 그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21g 전 직원이 그 관저에 있는 다다미 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다미 방을 김건희 요구로 설치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이 다다미 방이 윤석열이 술 마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잠을 쫙 땀을 빼고 잠을 한숨 자고 이랬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관저의 인테리어를 21g이 했잖아요. 네. 근데 21g은 일단은 그 전기 배공 이거를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 자체가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김건희가 이제 본인 지정해서 한 건데요. 21g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그 전에 21g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조감도 갖다가 21g 주면서 이렇게 내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했던 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 그것 저것만 뿐이겠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뭐 했던 게 저런 것 뿐이겠어요? 비엔날레 가가지고도 또 정자도 갖고 오고 뭐 오만 짓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마 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김건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이 이야기까지 짧게 붙여놓을게요. 왜 다다미 방이냐? 그 일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법당 네. 법당 뒤에 있는 일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조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예 그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진짜 일본 제품 예 진짜 그랬을까요? 그 뭐 제가 방송 때 단독으로 폭로를 했지만 4년도 5년도 4년도 말이전 4년도 3월 1일 날 그 갑자기 용산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2박 3일 동안 3월 1일이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 뭐 저 혼자 막 단독 보도했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은 따라 쓰지도 않더라고. 왜냐면 뭐 증거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듣고 이제 한 것이지만 그 사라져서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맞아요. 추정의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맞아요. 추정의 영역. 그래서 뭐 오대 저도 명단 알아요. 때문에 고소도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받고 했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원래 이제 점조하고 무속조하고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담이라는 것이 왜 하필 다담이냐. 그러니까 사우나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사우나탕이 한다고 치고. 필요하다 치지만 왜 방 중에서 다다미 방을 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 전통 한옥에 뭐 텐마루도 있고 그다음에 저 구들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다다미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미는 절을 하기가 좋아요. 다다미는 그러네요. 절을 하기가 딱딱하지가 좋아요. 않으니까. 딱딱하지 않잖아요. 법당에 가면 뭘 깔고 합니까? 법당에도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 깔죠. 제가 이제 그것은 다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이런 걸로 저 시비 걸지 조사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아하.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근데 사우나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우나 설치한 거. 근데 관저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우나가 관저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많이 먹어서 사우나 한다는데 술 먹고 사우나 가면 위험합니다. 아, 그럼요. 술이 갑자기 획 돌아요. 네, 위험합니다. 네, 김건희, 윤석열이 비상계엄 미리 말한 적 없다. 네, 재판에 나와서 처음 직접 한 이야기네요.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이른바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개된 석상에서 김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판사가 다시 한번 그 계엄 전후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지난해 1월에도 국수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조차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요. 윤 씨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는 계엄 선포를 미리 몰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 전 장관과 취임 전 친목 도임 등을 가진 적이 있느냐라는
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부 답변하기도 했고요. 2024년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 전 장관이나 윤석열 씨에게 본인의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재무다 01님께서 미리 말한 적은 없고 시켰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빛만 봐도 그냥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도통이 김건희 씨의 진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김건희 씨의 진술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결국에는 그동안에도 너무 많은 거짓말을 예. 했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럼 지금 김건희 씨가 여기서 얘기한 거 다 거짓말. 반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중들 앞에서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국민들의 화를 더 그랬네요. 돋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의 공범 여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기는 한데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동안에 다 국정에 개입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정말 평생 감옥에 가야 될 거를 감수해야 되는 결단인 이 내란 요것만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도 뭐 수사하면 앞으로 다 드러는 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저는 김건희라는 이 메신저가 상당한 불신을 지금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시켰겠지 뭘 미리 말하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기 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석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등판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원석이라는 자가 오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 이유는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원석은 오늘 국정조사, 지금 조작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보복기획 강압수사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국정조사가 수사란 말이야. 조사와 수사를 구분도 못하나? 그리고 수사는 엄밀하게 말해서 검찰 수사는 조용히 진행되죠. 밀실에서 진행이 되잖아. 자기들 말은 이걸 밀행성이라 그러지 않나요? 예. 1대1로 벌어지는 거잖아. 하지만 국정조사는 전국에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어. 근데 무슨 강압수사란 말이야. 무슨 보복수사란 말이야. 생중계하는 보복 봤니? 검사들은 보복을 뒷구멍에서 조용히 하잖아요. 그죠? 장용진에 대한 검찰의 이 보복, 이거 공개적으로 됩니까? 솔직히 제가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떠들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지는 거잖아요. 보복은 그렇게 하는 거야. 몰래. 강압수사 몰래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무슨 국회가 밀실이야? 그러니까 이원석이라는 놈은 사고방식 자체가 검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검찰식으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검찰인 거야. 검찰이 세상의 축소판이야. 검찰이 하는 짓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공개적으로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강압수사야? 또라이 같은 놈 아니야? 제가 앞서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원석 같은 놈을 보고 우리는 검찰 원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지. 검찰이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썩어 빠진 이런 놈이 검찰총장이었고요. 이런 놈이 지금도 검찰 안에서 버글버글버글해. 정치검사가 200명 뿐이다? 아니요. 저는 600~700명은 된다고 봐요. 현재 정치검찰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정치검찰이 되고 싶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600~700명 충분히 되고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원석 오늘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맹비난했어요. 검찰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원석이 이렇게 나오니까 판사들 일부도 동조하는 것 같더라고. 예. 이원석이 그 관련 보도를 공유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대. 이 판사들부터 얼마나 대가리가 썩어 빠졌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이원석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국회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아니, 국회가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죠. 검찰이 안 하니까, 아니 검찰이 거짓을 퍼뜨리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판사가 용인해 주니까, 검사가 만들어낸 소설을 판사가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 재판과 수사가 개떡처럼 진행되고 있고, 재판과 수사가 국민을 위협, 협박, 고문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지만 검사고 판사고 국민들이 뽑지 않았어. 국회가 조사하겠다면 조사 받아야 돼. 왜? 검사 판사는 아무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않았어요. 국회는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야. 적어도 4년 동안은 국회의 행동은 국민의 행동인 거예요. 어디 싸가지 없이 임명직 따위가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삼권이 다 똑같은 줄 아느냐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는 국회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권력의 기반에 가장 가까운 것,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손톱 끝만치도 없는 전직 검찰총장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확 그냥, 진짜 이런 사람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오바로고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원석이가 이렇게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야 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 이원석이는요, 지금 구린 데가 너무 많아요. 이원석이 참 보세요. 지금 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을 할 때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만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포스트가 싹 바뀝니다. 검찰총장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바뀌어버려. 이원석은 당시 그래도 김건희를 조사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조사 못 받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주요 직위를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이원석이가 뭐라 그랬어? 아무 말 안 했어요. 5초간 침묵. 요게 다였어요. 김건희 수사를 방해하려고 윤석열이가 지 밑에 있는 지 참모들이라든지 자신의 수석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던 새끼가 이제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때는 현직이었는데 현직 때는 입도 아무 말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전직 따위가 뭐가 어쩌고 어째? 예, 검사들이 이런 놈입니다. 아이고 진짜. 예, 이런 놈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이고. 아니, 자, 아무튼 당시 이원석은요, 김건희 조사를 그때 출장 조사 갔잖아. 그리고 출장 조사 가면서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원석은 전혀 몰랐대잖아.
아니 검사가 뭔가 납을되려면 이런 거부터 납을돼야 되지 않나? 근데 와 이런 거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왜? 뭐? 만만해 우리가? 참. 아이고 예 그런 거예요. 진짜 이놈들이. 자 그런데 이원석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검찰 내부는요 지금 분위기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기소권조차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 검찰이 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중 분해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검찰을 위기로 몰고 간 주범이 누구다? 1번은 윤석열인 거야. 두 번째는 한동훈이겠지. 세 번째는 뭐 박상용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때문에 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유, 야, 박상용이가 좀 심했지. 아, 정말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했다라는데 많은 검사들이 인정을 해요. 말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 못할 뿐이지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 박상용이가 심하긴 심했어. 야, 정말 이 정도는 심했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정치검사들 얘네들의 입지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상용이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얘 정치검사잖아. 정치검사들이 정치질 한 거죠. 정치검사의 가장 최고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잖아.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박상용이가 너무했다는 거는 결국에 윤석열 한동훈 뭐 얘네들이 너무했다는 얘기잖아. 즉 정치검사들이 나빴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든 간에 좀 다잡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구자연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럴 위치도 아니야.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검사들이 다 죽게 생긴 거야. 지금 정치검사들은 이재명 정부만 끝나봐라 이 자식들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은 이를 갈아봤자 지들 이빨만 달아 없어지지 다시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이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지를 잃은 게 정치검사들인 거예요. 박상용이고 한동훈이고 윤석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을 좀 뒤집어야 되겠다.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야 박상용이가 이렇게까지 한 걸 보니까 야 검찰개혁 아휴 뭐 피하기 어렵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검사가 말이야 그렇게 아니 소주 사맥이고 연어 사맥여가지고 조작 수사를 이끌어내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협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심지어 그 피고인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딜이나 칠라 그러고 자기들 봐도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 그러니까 뭐 야 상황이 이까지 왔으면 우리는 할 말 없다. 그냥 처분에 맡깁시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속되면 정치검찰들 얘네들 설 자리가 없어지겠지. 검찰이 내부에서 붕괴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 어떻게든 간에 상황을 좀 반전시켜라. 그래서 상황 반전의 책임을 지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원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나오자마자 시비를 땅 치고 나가는 거야. 안 그래도 이원석이 지금 조만간 국회에 불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회에 불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씨 나가기 싫고 나가기 전에 뭔가 좀 빵 터트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에는 또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 검찰에 대한 특검의 수사입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검사 출신의 조은석 특검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했어. 근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버렸죠.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에 관련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를 당시 윤석열 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하잖아요. 디올백 봐주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고 심지어 조사를 하러 가는데 검찰청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경호실 건물로 찾아가 가지고 출장 황제 수사를 하잖아. 여제 수사를 한다는 황후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황제 수사를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국정농단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어떤 검사들이 왜 관여를 했는가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수사가 지금 종합특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거 검찰이 마지막까지 수사를 안 합니다. 끝까지 수사를 안 했어요. 에? 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 에서 그 대북송금 관련된 문건 일부러 선별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증거는 빼버리고 왜곡할 수 있는 것만 쏙쏙 뽑아내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김건희가 배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김건희가 배후에 있으면서 검찰이 한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는 검찰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을 향하고 있으면 누구 걸리겠어? 걸릴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원석이 걸리는 거야. 아무리 지가 뭘 어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원석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있었던 이원석의 발표였던 겁니다. 심지어 종합특검에서는 김건희 사건 무마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보를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수사팀을 새로 하나 보강한다는 얘기죠. 특검보를 추가한다는 것은 수사팀을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뭐겠어 이거? 검찰은 이제 뭐 됐다야. X 됐다 이거야. 지금까지는 뭐 내란 특검이건 김건희 특검이건 검찰 자체를 수사를 안 했죠. 특히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변호사가 특검이었던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 자체가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이 김건희의 비리를 수사한다? 김건희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뒷배가 뭐야? 검찰이었거든. 그러니까 김건희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바로 검찰에 대한 수사였는데 이 김건희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거의 안 해버렸어. 그랬는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들어서서 김건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까지 수사하겠다. 검찰로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끼리끼리 덮어주고 숨겨주고 해서 넘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그러는 거야. 제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제시를 하죠.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수사를 안 하고 자꾸 그 파견 검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상황을 망쳐버린 거예요. 아무튼 검찰로서는 지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장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 내부가 흔들려요. 야, 우리가 심하긴 심했네. 한동훈이가 심했었네. 윤석열이가 개간에 텄네. 예? 김건희 미쳤네. 박성영 저건 완전히 저 또라이네. 이런 지적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와요. 흔들리는 검찰을 어떻게든 간에 다 잡아야지. 그래야지 정치 검사들은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이유를 노리려는 거야. 근데 검찰이 지금 이제 붕괴를 해버리면 정치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그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단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원석의
입장 발표로 이어진 거고, 두 번째는 그간의 검찰과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벌어졌던 각종 커넥션과 비리, 무마, 수사 정황을 전부 다 수사하겠다. 즉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야. 정치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정치 검사들로서는 쫄릴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9명이 이미 입건된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점점 검찰을 향해서, 특히 정치 검사를 향해서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는 거야. 이원석이가 국정조사는 뭐 강압수사다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지금 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가미가 정치 검사들 향해서 조여오고 있고, 그 중에 제1선에 서야 되는 것이 이원석이니까 얼마나 쫄겠어. 나 쫄았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다름없는 겁니다. 이원석은 지금 쫄았어. 쫄아서 지금 저런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정치 검사들 내부에서도 내분이 생겼어요.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 이거야. 아니 나는 별로 중요한 일 안 했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켰는지 나는 까고 나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 실제로 특검법에 보면 플리바게닝이 허용된다 그랬죠. 다른 범죄에서는 일반 검찰한테는 플리바게닝이 허용 안 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플리바게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자백을 하고 누구가 뭐라고 했다라고 고지를 해주면,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제공해주면 봐준단 말이야. 그러니 윤석열, 김건희한테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검사들은 나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를 찔러야겠네? 아니 한동훈, 이원석이 찔러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씩 둘씩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방법은 딱 하나지. 어떻게든 간에 이 수사를 무마하고 분열되는 자기들 조직 내부를 수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뭐다? 이원석 같은 놈들이 한방 선빵을 빵 날리고 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이렇게 나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다고 봐도 돼요. 게다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특히 검찰에서 그동안 정치 검사들로 이름 높았던, 뭐 자기들은 특수통 검사라고 합니다만 사실 정치 검사들이죠. 이 정치 검사들 면면이 하나씩 둘씩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일 결정적인 것이 뭐냐? 소위 말하는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검찰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뭐로 지금 번지고 있느냐면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검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봐줬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거대한 국정농단이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돼요, 수사가. 거대한 국정농단이다? 그 핵심에 누가 있는 거야? 김건희와 윤석열과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사가 잘 진행되면 뭐가 되겠어? 검찰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특검의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사건 이첩 관련해서 저희는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2025년 9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 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검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뭐뭐, 쌍땡땡 등 특정 사기업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 의혹도 우리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법 규정은 명확하게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특검이 서울고검에 이첩하게 된 사건 이첩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종합특검은 출범했습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대검에서 생중계되는 현장에다 대고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는 말을 함으로써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과 의심들이 많고 사실 종합특검에 대한 불신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의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린다든가 근거 없이 확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를 쓰지는 말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2차 종합특검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고 김건희, 윤석열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핵심적인 거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보고가 됐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엄청난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더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죠. 이 말은 사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니, 검찰 조직, 그 중에서도 정치 검찰 조직 전체가 통째로 들려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대북 송금만 그랬겠어요? 대장동 사건도 윤석열, 한동훈 얘네들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보고를 해서 뭐 지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증거만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야? 이원석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원석은 뭐가 걸리는 겁니까? 얘가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원석이가 다음 주에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 그냥 나올 수 있겠어? 뭔가 한번 찍소리를 내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입장문이란 게 나온 겁니다. 뭣도 모르는 기자들은 마치 이원석이가 큰 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불대고 있습니다만, 기자들 자체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아직까지도 검찰의 그늘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검찰의 이 주장을 그냥 나팔수처럼 되뇌이고만 있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 개혁을 해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법조 기자단 없애야 됩니다. 법조 기자단을 없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제가 지금 누차 계속해서 법조 기자단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검찰 조직을 정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기자들을 검찰에서 떼내야 돼요. 지금 이원석도 보세요. 오늘 그 입장문 어떻게 밝혔겠어? 다 이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뿌린 거 아니야. 그리고 기자들은 그 이원석 얘기를 뭐라도 봐도 되는 것처럼 받아 적어가지고, 자, 아무튼, 정치 검사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국정농단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정농단.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는데, 국정농단인 것은 공무원도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공직 라인에 의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 컨트롤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쪼르르 돌려가가지고 다 김건희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걸리는 애들 다 뭐야? 감옥이 아니라 이제 얘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능지처참이죠. 그리고 이런 게 들통이 나봐요. 검찰이 더 이상 검찰로서 그 위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도 계속해서 툭 하면은 보안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보안수사권 받을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못 받지. 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야. 막으려고 보니까 일단 선빵부터 때리고 봐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원석이 오늘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김주현을 통해서 이시원한테 지시를 내린 걸로 돼 있어. 만약에 이 라인이 맞아떨어지면요,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여기 격가지들 다 작살나겠지.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보고 라인을 막 제가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위쪽에서는 김건희부터 김주현, 이시원을 통해서 내려오고, 밑에 쪽에서는 박상용을 통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네. 어디서 만나겠니? 이원석에서 만나는 거예요.